저는 22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과묵했죠. 말이 없는 게 무뚝뚝한 건 줄만 알았어요. 그게 무관심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도 직장 다니며 돈은 벌어왔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애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남편 출근시키는 게 제 하루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밥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 한마디였죠. 술 있냐? 그것도 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질문도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죠. 오늘 어땠어? 애들은 뭐 했어? 그런 말 한마디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텔레비전만 봤어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집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애들이 대학 가고 취직할 무렵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55 나이에 갑자기 무직이 된 거죠. 처음엔 괜찮다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취업을 포기했어요. 몇 번 면접 보더니 그냥 집에만 있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 취직했어요. 계산원 자리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죠. 발이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집에 돈은 벌어와야 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고 있었죠. 빈 소주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채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 힘들었냐고, 괜찮냐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 아니, 사랑은 무슨, 관심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밥하는 기계, 돈 벌어오는 도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남편이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말이죠.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실직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소주 한두 잔이었어요. 그러다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됐죠. 이제는 낮부터 마셨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꺼냈어요. 퇴근하고 들어갈 때쯤이면 남편은 이미 취해 있었죠. 취한 남편은 달랐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질렀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알 수 있었죠.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으니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매번 그럴 순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소리쳤습니다. 돈 좀 제대로 벌어와라.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왔어요. 많진 않았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시간씩 서서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겐 부족했나 봐요. 너 같은 여자가 뭐가 잘났다고 집에 돈도 제대로 못 갖다 주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변명하면 더 화를 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제 생존 방식이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밤새 떠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 누구 때문인지.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일이었죠.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잠들 때까지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도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51살 여자가 예순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퇴근하면 또 술을 마셨을까? 또 소리를 지를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계산대에 앉아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언니가 물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해요?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저 참고 사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나 봐요. 소주 3병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밥, 너는 맨날 밥 얘기만 하냐? 그게 전부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불만이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요. 남편이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하면 어디서 살죠? 돈은 어떻게 벌고요?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참고 또 참는 하루였죠. 남편의 폭력은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마트 일이 밀려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었죠.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서 화가 나 있었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꼈습니다. 오늘은 위험하다고요. 남편의 눈빛이 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남편은 대답 대신 탁자를 쾅 쳤습니다. 밥도 제때 못 해줘?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죠. 밥은 아침에 미리 해둔 게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됐어요. 빨리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더 화내기 전에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반찬 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죠.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급히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식탁 위 반찬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그릇이었어요. 제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부엌 구석이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귀가 멍했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아픔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때린 건요. 남편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뺨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내일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볼 텐데 어떻게 말하죠? 넘어졌다고 해야 하나? 문에 부딪혔다고 해야 하나? 거짓말을 생각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손찌검은 반복됐어요. 기분이 나쁘면 때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더 심했죠. 저는 맞고도 참았어요. 소리 지르면 이웃이 듣잖아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맞았죠. 제 몸엔 멍이 늘어갔습니다. 팔, 다리, 등.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었어요. 반팔을 입으면 멍이 보이니까요. 마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덥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원래 추위를 많이 탄다고 거짓말했죠. 사실 저는 더웠습니다. 땀이 줄줄 났어요. 하지만 벗을 수 없었죠. 멍을 보여줄 순 없었으니까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숨이 막혔어요. 문을 열면 또 맞을까? 오늘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만 했죠. 하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애들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바빴어요. 딸은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지방에 있었죠. 어쩌다 전화하면 물었어요. 엄마 또 싸웠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해봤자 뭐해요. 이혼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사는 게 편했어요. 아니, 편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도 줄었고 웃음도 잃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52살 여자가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나? 제 눈엔 생기가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안 했고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12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주말엔 14시간까지 일했죠.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더 일했는지도 몰라요. 마트에 있는 게 집보다 편했으니까요. 계산대에 서서 물건을 찍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코드를 찍었어요.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죠. 그 소리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게 좋았죠. 쉬는 시간엔 뒤편 창고에 앉아 빵 하나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동료들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이젠 귀찮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는 게요. 그냥 편의점 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발은 항상 아팠어요. 12시간 동안 서 있으면 발바닥이 붓죠.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안 좋아졌어요. 계산대 높이가 제 키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서야 했죠.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요. 그냥 파스를 붙이고 참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술에 취해 자고 있었죠.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빈 소주병이 식탁 위에 널려 있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창문을 열었어요. 환기를 시키고 빈 병을 정리했죠. 그러고 나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피곤했지만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남편이 화를 냈으니까요. 간단하게 국하고 반찬 몇 개 차렸죠. 밥은 아침에 미리 해둔 걸 데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밥 먹어요.
남편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죠.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오늘 어땠냐는 말도요. 그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밥맛은 없었죠. 그냥 삼키는 거였어요. 의무적으로요. 식사 후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갔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죠. 따뜻한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위로가 됐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쓸었어요. 집이 좁아서 금방 끝났죠.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11시쯤 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눈을 감으면 금방 잠들었죠. 하지만 깊이 자진 못했어요. 남편이 밤중에 술을 더 마시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면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답은 없었어요.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였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현기증이 났어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죠. 계산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옆 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라고요.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고 나아졌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한계에 왔다는 걸요. 이렇게 살다간 쓰러질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돈을 벌어오나요? 남편은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술만 마셨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버티는 인생이었어요.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계산대로 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커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찍었어요. 1,800원입니다. 남자는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손님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죠. 남자는 카드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자주 왔습니다. 매번 커피를 사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퇴근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퇴근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놀랐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죠. 마트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 지 3년 됐다고 했죠. 자식은 없었대요.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세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결혼한 지 30년 됐다고, 마트에서 일한 지는 3년 됐다고요.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었어요. 준호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일어설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얘기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집에 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줬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는 제 하루를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죠.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 일을 안 한다는 것, 때린다는 건 말 안 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하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이 뭔지 잊은 지 오래였거든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날 저는 카페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운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죠. 저는 그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를 만나면서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어요. 마트에 출근해도 웃음이 나왔죠. 오늘 퇴근하면 준호를 만나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준호는 저를 사람 대접해줬어요.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 기분을 신경 썼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그걸 주문해 놓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에 시럽 빼고 맞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요. 제 취향을 알아준다는 게요. 남편은 30년을 살아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준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사람 같았어요. 밥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웃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요? 그런 게 있을까요? 준호가 말했죠. 작은 것도 괜찮아요. 가보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것.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다 가보고 싶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요. 그 후로도 바다는 못 가봤죠.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바빴으니까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그렇게 첫 나들이를 했어요. 마트에 연차를 냈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고 동해안으로 갔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파란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차에서 내려 백사장을 걸었어요. 발에 모래가 들어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목까지 차가운 물이 닿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저 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었죠. 점심은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회를 먹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준호가 회를 떠서 제 접시에 올려줬죠. 저는 그걸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소박한 게 행복이구나.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 처음 봐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준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저는 떨렸어요. 오늘 저녁 남편이 전화를 몇 번 했대요. 저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남편은 소리쳤죠. 너 요즘 누굴 만나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았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하지만 남편은 놔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바닥에 쓰러졌죠. 남편은 저를 발로 찼습니다. 내가 뭔데 밖에서 놀고 다녀.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있었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오늘 바다에서 느낀 행복이 이렇게 빨리 깨질 줄 몰랐거든요.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터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남편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친절했어요. 여경이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맞았다는 것, 멍이 있다는 것,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 말하면서 울었어요. 여경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저는 고소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죠. 남편 이름을 적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묵었죠. 그 사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해줬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자고 했죠. 증거가 충분해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전화로 말했죠.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사람입니다. 남편은 비웃었어요. 너 같은 여자 아무도 안 받아줘.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준호가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장에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건 스트레스 때문이고 때린 건 제가 화나게 해서래요. 판사는 증거를 받습니다. 진단서, 사진, 통장 거래 내역. 제가 혼자 돈을 벌었다는 증거도 있었죠. 판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배우자를 폭행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어요. 집은 팔아서 나눴고 저는 제 몫을 받았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자유였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끝났어요. 준호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혼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죠.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했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트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다려졌죠. 제 공간에 돌아간다는 게요.
준호와는 천천히 만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산책하거나 밥을 먹었죠.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누가 때리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준호와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웃는 얼굴이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정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로요. 애들도 연락이 왔어요. 딸이 먼저 사과했죠.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딸은 가끔 집에 놀러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저는 손주에게 과자를 주며 웃었습니다. 주말엔 혼자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는 게 좋았거든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을 다시 읽었죠. 그때는 몰랐던 구절들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같이 살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저를 존중해줬고 사랑해줬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려주겠다고 했죠. 그게 좋았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요. 지금 저는 53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하죠. 오늘은 뭐 할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저는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늦은 건 없다는 걸요.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요. 준호는 오늘도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저는 웃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저는 예뻤어요. 행복하면 사람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두 번째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인공이라는 걸요.